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그 후배 교무가 카톡을 저에게 보내면서 혹시 그 법인기도 이룰 때의 구인 선지님들의 전체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저보고 어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죠. 저희는 구인 선지인 연세가 다 높으시고 큰 어른들로만 생각을 했지 평균 나이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잘. 그런데 제가 평균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살 같아요? 30? 좀 내려봐요. 조금. 32세 좀 올려봐요. 32점? 좀 올려봐요. 7. 32.7세. 세상에. 대종사님께서 29. 정산종사님 20. 그러죠? 일산 이재철 선진 29. 저는 이분들 나이를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 나이 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순순 선진이 41세. 그 다음에 삼산 김미천 선지님이 30세. 사산 오창건 선진이 33세. 오산 박세철 선진이 41세. 육산 박동국 선지님이 23, 23세. 칠산 육원 선지님이 40세. 그 다음에 팔산 김광선 선지님이 41세. 그래가지고 평균 나이가 32.7세로 어제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이분들 이렇게 그 나이를 합해서 평균 내볼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교당에 근무하는 교무님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어제 그 나이를 보고 깜짝 놀라고 우리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께서 정말 창생훈련하고 아까 총장님께서 기조 강연 해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나를 놓고 이 인류와 창생을 위해서 구제하겠다라는 목숨을 내놓고 오히려 모인 희색이 만면한 모습으로 온 그 나이가 32살이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좀 정신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이 논문은 19쪽인데요. 제가 이거를 한 7쪽으로 간략히 이렇게 축약을 하다 보니까 막 건너뛰어서 있고 그래요. 자세한 거는 이제 가셔서 좀 보시도록 하고 제가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쭉 읽어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법인 정신으로 본 원불교 교화의 미래라는 주제인데요. 큰 타이틀 1 들어가는 말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2019년은 원불교 법인 성사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3.1 운동이 민족과 국가의 독립을 외친 거족적 독립운동이었다면 원불교의 법인 성사는 원불교가 국가와 민족의 개념을 뛰어넘어 창생과 인류를 구제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종교적 결사운동이었습니다. 이 법인 기도는 원불교가 종교로 출발하는 가장 상징적인 종교적 사건임과 동시에 원불교의 정체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불교의 미래와 방향 그리고 교화의 축을 이 법인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주제 2번 원불교 교화의 현재와
그 의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20여 년을 돌아볼 때 원불교 교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또 표현 중에 하나가 교화 침체 또는 교화 위기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화 침체와 교화 위기의 실체는 수량적, 양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년 동안 교당이나 기관의 수는 계속 증가해 왔고 원음방송의 설립과 또 군종 승인, 대통령 열반 시 국민장과 국장 참여 등 한국 사회에서 원불교의 위상은 놀라울 만큼 높아져 있습니다. 원기 14년 1929년 2월에 발행된 월말통신의 회설에서는 우리의 사업, 교화 목적을 어두운 인간, 또 우치한 인간, 악한 인간, 낙오자 등을 인도하여 우주의 낙원에서 영원한 낙생활을 빠짐없이 이어가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원기 73년 1998년 교단 제3대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제시된 교화의 개념을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원불교에 입교한 후 교법의 훈련을 통해 인격과 생활의 변화를 이루어 성불하자는 것이며 이것이 교화의 개념으로 정의를 했고, 둘째는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 광대무량한 낙원을 이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곧 원불교 교화는 내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또 외적으로는 사회의 낙원 건설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교화 개념에서 본다면 원불교가 한국 사회 및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이 다 교화이고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외형적으로 팽창해온 원불교의 모습을 교화 위기 또는 교화 침체로 진단하거나 일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불교가 존립하기 위해서 교단을 지탱하고 법을 이어갈 교도 또 신도의 양적 기반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교단의 양적, 규모적 팽창이 반드시 원불교의 존재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단 유지와 운영의 수단적 측면이 되는 양적 교화가 지나치게 강조됨에 따라서 대종사님 당대부터 추구해왔던 본래적 교화의 의미와 지향성이 우리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서 선명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제목 3번 원불교 법인 기도와 법인 정신입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대종사님은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니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하시며 방언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기도를 올려 감흥을 얻은 것이 바로 원불교 법인 기도입니다. 당시 1919년은 국내 종교계의 큰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1919년을 기점으로 종교가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나아갈 것을 선택했다면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1919년을 천지의 새로운 개벽의 시점으로 보고 새로운 회상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당시 기도 내용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곧 그대들의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 그것은 순일한 마음으로 조금도 사사가 없는 마음, 즉 무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이론상 진리에 합의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기복적 또는 초월적 대상에 올리는 기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원불교 기도의 요체이자 법인 기도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주제 4번 원불교 법인 정신과 창립 정신 내용입니다. 구인 제자들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시한 목적을 인지하고 1919년 3월 26일부터 매 3-6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각자의 정한 산 정상에 올라 기도를 올렸습니다. 7월 16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의 제자에게 여전히
사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의 감동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인 제자는 최종적으로 목숨을 건 시비를 보내고 7월 26일 다시 한번 자리에 모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모두 만면한 희색으로 시간 전에 일제히 도실에 모이는지라 대종사 찬탄함을 맞이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숨을 걸고 정진한 10일의 기간 동안 구인 제자의 마음에 남음이 있던 사념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구인 제자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10일의 기간을 통해 마음의 사라는 개념을 완전히 남김없이 제거하였고 흔연히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곧 이들은 이미 10일의 치제 기간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죽인 것이며 철저하게 자신들 내면의 나에 대한 집착을 죽인 결과 바로 백지혈인의 이적을 나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 제자가 완전한 무사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야말로 법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가장 핵심 가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소태사는 구인 제자에게 법호와 법명을 주십니다.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구인 제자가 과거에 가졌던 이름을 개인의 사사 이름이라 하였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종교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념을 죽이는 것에 의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죽음과 재생의 과정이며 법인 기도는 그러한 재생의 길로 나아가는 이니시에이션, 어떤 의례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거쳐서 거듭 태어난 구인 제자에게 주어진 법명을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공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법명과 법호가 주어진다는 것은 곧 이 재생, 거듭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되며 따라서 그러한 재생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더 이상 개인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창생을 제도하는 데 바치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공중을 위해 오로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원불교의 정신은 바로 이 법인 정신에서 비롯되고 또 이것이 바로 원불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면서도 현실에서 실천해 가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강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큰 주제 5번 법인 정신과 원불교 교화의 미래 방향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념을 제거하는 법인 정신이 바로 원불교 교화의 정신적 기준이 되고 또 원불교 교화의 미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원불교의 교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방향은 사념 또는 나에 대한 집착을 놓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것이 바로 이론상 진리에 대한 신앙과 수행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적 종교로서 진리신앙과 진리수행을 주장한다면 지공무사의 정신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원만 부족한 참 자아를 완성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원불교 교화의 현실 진단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소태단 대종사님 당대의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불교 교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원불교의 출가 교역자가 법인 정신을 통해 사념을 제거하는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으로 원불교의 존재 의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원불교 법인 기도와 법인 정신이 지닌 무사와 공의 의미야말로 원불교가 향후 세계 교화를 확대하기 위해 자각하고 실천해 가야 할 중요한 정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구인 제자가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통해 성화, 성인된 그런 종교성을 바탕으로 원불교에 처음 입문하여 법명을 받은 교도나 또는 법호를 받는 기성 교도들이 이 사념에서 벗어나 죽음과 재생을 통해 성스러움으로 나아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신앙과 수행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인 제자는 내면의 사념을 죽이는 것에 의해 원불교가 미래시대 세상을 구원할 정법 회상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곧 법인 기도의 과정을 통해 성인으로 화한 것입니다. 저는 원불교 성인관의 연구라는 저의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원불교의 성인은 자기 수행이 아닌 중생 구제를 통해 성인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곧 원불교에서는 나라는 관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오직 중생 구제를 서원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의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불교가 지향해왔던 무아의 관념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원불교는 무아의 관념보다 무사를 통한 봉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불교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생 구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개인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과거의 불교적 틀에서 벗어나 오히려 중생 구제를 통해 나를 온통 내려놓는 것에 의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과거 불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내려놓고 나의 수행이 아니라 중생구제라는 길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낙원을 추구한다는 것은 원불교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법인 정신에 기인한다는 것을 저는 지속적으로 상기시켜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원불교에 처음 입교한 교도에게 법명을 줄 때 또는 오랜 시간을 통해 신앙과 수행을 지속해온 교도에게 법호를 줄 때나 또는 법강학모에 승급하는 교도들에게 이 법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원불교의 창립 정신을 새롭게 각인시키고 또 그런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과 수행의 프로세스가 구축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사회적으로 무사의 정신을 통한 인간의 참다운 삶의 가치를 구현을 독려해 가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욕구가 점차 강화되고 더 나라는 관념을 강화해가는 사회의 구조와 변화 속에서 종교도 또한 개인이나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한 치유나 힐링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의 세속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은 이러한 세속적 욕구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사회의 문제, 종교가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편승해가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 답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원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불교는 현대사회 인간의 고통이 욕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임을 자각시키고 법인정신이 보여준 무사의 정신을 통해 인류가 나라는 욕망의 고립에서 벗어나 공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실제로 인류를 공적인 존재로 변화시켜가는 교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선학연구원을 강화시키고 선학연구원이 앞으로 교단과 미래 인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 말씀이 계셔서 이 세미나를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교단에 많은 우리 김도훈 박사님도 와서 지금 이렇게 눈 감고 계시지만 아주 한국의 그 아주 유명한 박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널리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대학에서 선학연구원에 주최해서 서로 이 교법과 또 인류 사회에 대한 진단과 이런 담론들이 교단과 사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끝맺은 말인데요. 6번 나가는 말입니다. 원기 100년 제214회 임시 수의단회에서 구인 제자에 대한 출가의 법의 추존과 종사 법훈 서원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미 대강여류인 정산종사와 출가여인 삼산 김기천 종사를 제외한 7인에 대해서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신앙과 수행의 표본으로 섬기기 위해 출가의 추존을 한 것입니다. 원불교의 교단법에 의해 구인 제자의 출가인은
형식적으로 원기 100년에 이르러 확정이 되었으나 실제 이분들의 법인은 100년 전 1919년 음력 7월 26일에 이미 소태산 대종사님과 진리계가 인증을 한 것입니다. 법인정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원불교에서는 백지혈인의 이적이나 사무여한의 정신, 그리고 소태산에 대한 구인 제자의 절대 신봉의 정신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에게 요구했던 정신, 무사, 사념이 없는 마음, 이것이 더욱 중요한 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정신을 원불교 구성원들이 거듭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에 의해 원불교 교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인 제자가 법인 기도를 통해 완전한 성인의 세계에 들어갔던 것처럼 창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불교의 구원론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물질 문명의 범람에 고통받는 중생을 향해 원불교가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신을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원불교의 참다운 교화가 될 것이고, 그러한 교화를 통해 세계 종교의 기반을 다져가는 것이야말로 원불교의 가장 큰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인기도 우리 100주년이 갖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논문을 너무 추적을 했는데 괜찮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이제 총장님, 부총장님 두 분 너무 소중한 발표를 해주셔서 저는 또 이제 그 어른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법인 기도를 주로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영광이라고는 총구석에서 동네에 있는 그 젊은, 그 당시에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뭐 그냥 열흘에 한 번씩 기도한 것이 무슨 창생을 구제한다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정신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의외로요. 저는 그러한 분들께 오늘의 이 발표를 통해서 좀 뭔가 대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원불교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족 종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민중 종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 법인 기도라는 것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원불교에서는 민족과 민중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정신성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기존의 원불교를 민족 종교나 민중 종교라는 틀에서 봤던 그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를 우리가 한 번쯤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종사님께서 그 당시에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1919년 3월 1일 이 기점을 굉장히 많이 중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족 자결주의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시점에서 민족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이번 지금 그 법인기도 1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3.1 운동과 연결을 시켜서 법인기도의 정신을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관련성이 굉장히 깊기는 한데 대종사님께서 보신 그 당시에 문명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문명이라는 관점을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법인 기도의 정신은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발표집을 좀 요약해서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연구자들의 흐름 속에서 원불교는 민족 종교나 민중 종교라는 틀에서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민중 종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45쪽에 보시면은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민중 종교라고 하는 인식은 45쪽의 그 첫 번째 문장의 맨 마지막 쪽 보시면 관제, 왕실, 귀족 종교를 통해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민중의 삶과 신앙으로서의 민중 종교라는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듯이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 계급 투쟁에서 굉장히 하위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민중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그 지식도 가지지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무산자 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을 민중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라는 개념을 많이 저희들이 민중종교라는 개념으로 써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족 종교라는 개념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윤희움 교수는 1985년 하는 그쪽에서 민족 종교의 개념을 한민족의 단일 공동 운명체 의식이 포함된 종교 개념을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원불교 증상교와 같이 정신문화 개혁에 보다 역점을 두어온 고유 정신 선양형 민족 종교 이런 식으로 원불교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근대에서 종교들을 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들은 되게 크게 범주를 분류를 해서 그 안에 종교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어떤 형태의 종교, 어떤 형태의 종교라고 구분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동안의 연구 과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를 이런 형태로 민중 종교로 넣기도 하고 민족 종교로 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유병덕 교수님, 저희 유기현 종사님이시죠. 온강대학교에 계셨던 유병덕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세계적이고 또 그들이 내놓은 교리 속에는 보편성, 세계성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종교를 한국으로부터의 종교라고나 할까? 결코 민족적 종교이거나 국민적 종교로 한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민중 종교를 보편 종교적 가능성을 가진 종교로서 확대를 하려고 개념을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유병덕 교수님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됩니다. 퇴색이 되어지고 대부분의 한국에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민족 종교, 민중 종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고착된 개념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민중 종교다, 이것이 민족 종교다라는 관점에서 그 종교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뭐냐면 민중 종교나 민족 종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그냥 민중 종교 아니면 민족 종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를 아예 고정을 시켜버린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 또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신종교를 단순히 민중 운동의 틀 안에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종교 심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종교 운동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김낙필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종교 일반, 인간 일반에 대한 이해로 관심의 폭을 넓힐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족 종교라는 틀에 사로잡히지 말고 개별 종교가 가진 가능성, 가치, 보편 종교의 가능성을 좀 더 넓게 바라보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 법인 정신을 바라볼 때 민족이나 민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소태단 대종사께서 그 당시 처해 있던 상황과 그 당시에 내놓으신 법문을 바탕으로 저는 이 법인 정신의 의미를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종사님 당대에 도대체가 이 조선 사회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보면은 48쪽에 보시면 원불교 교사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종사께서 이 세상에 오신 시대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큰 격동의 시대요, 일대 전환의 시대였다. 그렇게 하면서 19세기 말엽부터 밖으로 열강 여러 나라의 침략주의가 기세를 올려 마침내 세계 동란의 기운이 감돌았고 급속한 과학 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정신 세력이 그 주체를 잃게 했다.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 개화의 틈을 타서 재빠르게 밀려든 서양의 물질 문명은 도덕의 타락과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켜 말세의 위기를 더욱 실감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주로 열강이 침략을 해온 이후에 세계 동란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면 이 세계 동란의 기운이 뭐냐면은요. 제1차 세계대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속한 과학 문명의 발달은 인류의 정신 세력을 그 주체를 잃게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가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이제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근대 국가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패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1906년이 되면은 일본에 의해서 한국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조선 왕실은 외교권하고 군사권을 갖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뺏겨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조선 내에 있던 자강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힘을 얻어서 이제 서구 세력에 대항을 해야 되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는 안 된다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야, 일본이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개화를 했고 근대화를 이루었으니까 쟤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쟤들을 인정하고 가자 하는 흐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다, 걔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이미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으니까 그 물질 문명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도 빨리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흐름으로 두 가지가 방향이 형성이 돼서 이제 자강론자들이 문명론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문명론도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1910년에 결국에는 일제에 의해서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근데 조선이 식민지화된 이후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제국이 멸망을 하고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공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러시아 제국이 혁명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고 소련이 만들어집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약 2천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정말 그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은 뭐가 있냐면, 결국 유럽이 물질 문명의 주도를 통해서 과학 문명을 통해서 굉장히 문명의 급속한 발전을 이룹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만들어내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하는데,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진화론 하면 아시죠? 뭐냐면은 인간은 꾸준히 진화해 와서 결국에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어요. 그러듯이 사회 진화론은 사회도 그와 같이 진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식민지 개척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진출하는 유럽에 있던 이 문명국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이 어마어마한 사륙전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던 많은 지식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질 문명의 저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직면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진화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무한한 발전을 한다고 했던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오히려 문명 자체가 퇴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문명의 도래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납니다. 18년 11월 11일 날 종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진행이 되는 과정과 전쟁이 끝난 이후에 특히 일본에서는 이제 개조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조. 고치를 개자에다가 50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고치를 개자에다가 다시 만들 조자죠.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유럽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가 새로운 뭔가의 이 문명을 주도를 해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조론이 나오는데 이때 개조론이 이제 대개 두 가지의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뭐냐면은
특히 이제 그 일본 쪽에서 많이 개조론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일본에서 진행되는 개조론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막 그 당시에 버트란드 러셀 철학자죠. 다음에 뭐 아인슈타인, 뭐 존 두이 이런 사람들을 다 일본으로 모셔와 가지고 앞으로 세계 문명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식인 사회에 계속 퍼뜨리죠. 근데 그것들이 조선에도 그대로 번역이 되어져서 소개가 됩니다. 그것이 1919년에서 1920년대 초반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개조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50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조직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과거의 패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 근대화된 조직 제도를 갖추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도 벗어나고 우리가 서구 문명에 앞서는 새로운 형태의 뭔가 이 문화를 창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은 뭐였냐면은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민족 개조론을 해야 된다.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식민지에 처해 있는데 이게 민중의 그 백성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 이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개조해야 된다 하는 식의 정신 개조론, 민족 개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족 개조론을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3.1운동을 주도했던 당시에 이제 천도교 쪽이나 불교계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정신 개조를 외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51쪽에 당시에 한용운이 주장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물질계보다 정신계를 귀중히 여기는 고등동물 중에 영장되는 사람이 어찌 영원히 구구한 물질 문명에 자족하여 정신계의 생활을 무시하리요. 고로 물질 문명은 인생 구경의 문명이 아닌 다시 일보를 나아가 정신 문명에 나아가면 자연의 추세라. 그렇게 하면서 정신 문명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신 문명을 주장을 하는데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정신 문명이라는 말은 그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다만 당시에 조선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외쳤던 정신 개조의 얘기는 그 개념이 민족이라는 개념에 한정이 됩니다. 민족의 정신을 개조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대종사님도 여러분 대종경 뒤져보시면은요 문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51쪽에 보면 지금 세상의 정도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에 밝은 해가 소스리 하는 때이니 서양이 먼저 문명함은 동방에 해가 오를 때에 그 광명이 서쪽 하늘에 먼저 비친 것 같은 것이며 태양이 중천에 이르면 그 광명이 시방 세계에 고루 비치게 되나니 그때야말로 큰 도덕 세계의 참 문명 세계니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대흥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앞에서 그 물질 문명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걸 쭉 저한테 말씀을 들어서도 아시겠고 원불교 정신에서도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서구 문명의 몰락 그리고 새로운 정신 문명의 대안을 요구할 때 대종사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가 먼저 문명을 한 거는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뭐예요? 그 빛이 저쪽을 비친 것일 뿐이지 실제는 여기가 이쪽에 있는 문명이 참나온 문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 한가운데 동양의 아시아의 참나온 도덕 문명이 중천에 뜨면 세계가 다 문명화될 것이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대형사께서 말씀하신 그 문명에 대한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우리는 한가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결국에 뭐냐면 서구에 의해서 물질 문명이 발달은 됐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 문명에 도취하게 했고 그것이 병이 됐다는 거예요. 병으로 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위급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가지고서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병증이 깊어진 시대를 대흥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말세법이라고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52쪽 맨 밑에 쪽 내용입니다.
근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말세가 되어 영영 파멸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노니 성인의 자취가 끊어진 지 오래고 정의 도덕이 희미하여졌으니 말세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 세상이 이대로 파멸되지는 아니하리라.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일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 되어 시대의 앞길을 추측하기가 퍽 어려우나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이야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리로. 이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 도래할 것을 대웅사님께서는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세예요. 이미 세상은 말세가 됐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말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말법의 시대가 왔고 말세가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웅사님께서는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문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러면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배격해야 되는 것으로 보느냐. 사실 조선 사회에서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인식은 뭐였냐면요, 물질 문명은 서구 문명의 몰락이기 때문에, 몰락된 거는 뭐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한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웅사님께서는 여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좀 다른 독특한 형태의 논리를 보이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53쪽의 중간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계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물질 문명만 발달을 하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를 입히고 해할 수가 있다. 반면에 정신 문명만 발달을 하고 물질 문명을 등한시하면 그거는 정신은 온전하나 육신이 병든 불구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아울러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웅사님께서 말씀하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개념은 서구 문명에 의해서 물질 문명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신 문명을 외쳤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종사님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계의 지식인들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를 얘기를 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앞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다 보신 거예요. 서구에 의해서 더 이상 물질 문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냉철하게 보신 이후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문명을 구축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은 다 물질 문명 이것이 끝났으니까 배격해야 된다 하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 물질 문명도 가지고 가면서 그거를 뭘로 정신적인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정신 문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아울러 가는 것을 중시를 하십니다. 예, 이제 법인기도의 근현대 종교사적 의의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냥 갑니다. 예. 그래도 생각보다 내용이 많았는데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시간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부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왜 대종사님은 남들은 다 민족의 독립을 외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기도를 하자고 하셨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이 글을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저도 이 감동을 좀 받았는데요. 대웅사님께도 여러분 문명이라는 표현을 그러면 언제 가장 먼저 사용하실까? 여러 가지 본문이 대웅사님 본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문명이라는 표현을 그럼 언제 가장 먼저 사용하셨을까? 보니까 방언공사를 하실 때 가장 먼저 그 문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해야 한다. 그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공사를 했던 그 의미에서부터 사실은 새로운 문명 세계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도학과 과학이 아우러지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아우러지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미리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이 1918년 방언공사를 할 때 이미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법인기도입니다. 대웅사님께서는 방언 역사를 마치신 후에 다시 구인 단원을 한 곳에 모으시고 말삼하여 가라사대
현아 물질 문명은 금전의 세력을 확창하게 하여 주므로 금전의 세력이 이와 같이 날로 융성하여지니 이 세력으로 인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다 안정을 얻지 못하고 모든 사람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 것이니 단원된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뒤에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고요. 여기에서도 결국 물질 문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물질 문명은 금전의 세력이 확창하여 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돈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논리를 같이 보시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그냥 어디에서 주워들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정신 문명의 흐름이 이와 같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타났던 정신 문명의 흐름은 뭐였냐면 반자본주의 체제와 반봉건주의 체제였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반자본주의 체제와 반봉건주의 체제를 주장을 하게 됐던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개조론의 하나의 흐름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흐름에 놓고 봤을 때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무력에 끌리지 아니하여 물질을 사용하여 주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여 기어이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라고 하신 부분은 뭐냐면 자본이라고는 물질에 끌리지 않으면서 정신적인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결국에 뭐예요? 자본주의 체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 문명의 새로운 축을 세워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거는 반자본주의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저축조합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방언공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형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금연 단주 이런 거를 행해서 과거로부터 흘러온 구습을 타파하는 건 뭐냐면 반봉건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두 개를 또 대종사님께서 같이 아우르신 겁니다. 그 당시에 조선 사회에서는 반자본주의냐 반봉건주의냐가 또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의 노선을 따라서 갑니다. 다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뭐냐면은 반자본주의도 반봉건주의도 다 배척하지 않으세요. 이걸 다 끌어안으십니다. 끌어안으시면서 그 안에서 결국에 새로운 형태의 정신 문명을 어떻게 향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이 그것이 사실 법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법인 기도에 대한 내용은 조금 길죠. 이 내용은 그냥 읽지 않고서 여러분 참조만 하시고요. 법인 기도를 통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참 문명 세계 건설을 개척을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그 두 분 발표가 있었는데 소태단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정신 문명의 핵심은 결국 개인의 오욕과 가정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 오직 순이란 생각으로 창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법인 기도의 법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정신적 자각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념을 완전히 놓는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놓는다고 하는 정신적 자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1910년대에서 20년대에 일어났던 조선사에 일어났던 개조론의 어떤 그 흐름들을 충실하게 계승을 하시면서도 그 문제를 민족의 문제에 두지 않고 창생의 문제로 끌고 가시고 그거를 배척의 논리에 두지 않고 그거를 조화와 병진의 논리로 가지고 가십니다. 앞에서 지금 부총장님 발표 중에도 죽음과 재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인제자와 소태단 대종사 구인제자는 새로운 문명 창출을 위해서 결국에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겪었고 그런 이후에 결국에 새로운 형태의 정신 문명의 시대를 여는 백시열인의 법인 성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조선 사회에 있었던 종교들은 대개 어떤 방향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종교들은 정신 문명을 주장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대개 민족의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증상계의 보청교나 백백교 같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냐면요. 58쪽의 중간 부분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청교에서는 후천의 도래가 증사에서 시작된다고 하지만
새 왕조의 건설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봤고, 그 왕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후천의 완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경석을 차천자라고 부르면서 서구 열광이 무너지고, 그리고 일본이 조선 땅에서 물러나게 되면 차천자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건설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고 차천자가 천자로 등극을 한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차천자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관료가 됩니다. 관료가 돼서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장관 다 하겠죠. 그렇게 하고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 지방관이 됐든 말단 공무원이라도 하면서 영원한 세상에 복록을 누리고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좀 어처구니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보청교 같은 경우에는 근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조라고 하는 시대로 다시 퇴행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것들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제 종교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종교들이 대부분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민족의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유사종교, 사교 이런 식으로 해서 폄훼를 받게 되죠. 그렇다면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참 문명 세계는 그럼 무엇으로 열어가야 되느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대종사님께서 개벽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끝난 이후에 첫 번째로 시작되는 법문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이 법문입니다. 법인 기도를 마친 이후에 60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회상 창립을 새롭게 선언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라.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데 노력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도덕 문명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이 불법에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문명이 저와 같이 일어나서 기독교 문명이 일어나서 그들의 문명이 아시아를 침략하고 우리를 짓밟고 있을 때 그들의 논리를 대응을 하고 그들을 넘어서면서 새롭게 인류를 구제해 갈 수 있는 참다운 도덕 문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에 중심을 두고 주체를 삼고 모든 도덕 문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대종사에게 있어서 민족의 의미는 사실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한 부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민족의 의미 자체를 폄훼하거나 그걸 무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족도 인류에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근본적으로 원불교가 지향하는 바는 부처님의 도덕을 통해서 새로운 정신 문명 세계를 향도하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결국 완전한 낙원에서 즐기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 기도는 그 새로운 정신 문명을 이루어내는 첫 출발이고 그 완성점이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기도의 정신이나 그 의미들을 저희들이 너무나 작고 민족적인 의미나 이런 쪽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와 전 세계의 큰 시야 안에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야 안에서 이루어진 정말 창생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 법계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원불교가 세계에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자신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저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